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4일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부터 양국이 협상의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한미 협상단은 주요 의제를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이렇게 4개 분야로 좁히고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관세 의제와 또 새롭게 의제로 떠오른 환율 등 한미 실무단이 논의해야 될 의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국익을 위해서 우리 협상단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의 그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봄 성수기임에도 분양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살펴보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은 이제 오늘 그 아침에 갑자기 이제 보도가 돼서 네. 이것에 관한 이제 여러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이면은 취임 100일 그런가요? 맞고요. 네. 네. 이거를 맞아서 이제 자동차 관세와 관련돼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그 관세 가운데 다른 관세와 중복되는 관세가 있어요. 이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네.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 일부 관세를 좀 완화하는 조치.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완성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알루미늄과 철강 관련된 관세도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면제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품도 지금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환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가격의 3.75%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 부품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일단 관세를 매겼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환급? 2년 차에는 좀 줄어듭니다. 2년 차는 2.75%까지로 네. 축소되는. 근데 이게 다 지금 전망이고요.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입을 통해서 확정된 안들이 발표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뭐 미국 내에 완성차 업계에 줄기찬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좀 반영한 결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환급 비율이 낮아졌다가 3년째부터 이게 폐지가 되거든요. 한시적인 거예요. 이 얘기는 환급을 폐지한다고요? 그렇죠. 1년 차에는 3.75, 2년 네. 차에는 더 줄여서 2.75까지 환급을 네. 해줬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네. 라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유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부품 공급망까지 미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당장 다 부과를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환급을 해줄 테니까 그 안에 부품망까지 미국으로 들여와라.
이제 이 시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취임 100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래 100일 뭐 이러면은 뭐 지지율 조사 이런 거 하지 하죠. 않습니까? 네, 당연히 했습니다. 어떻든가요? 역대 최저 지지율, 역대 정부 중에서 최저 지지율이 나와서 역대 정부 중에서 예. 그러니까 역대 정부 중에 다 취임 100일을 100일을 맞은 아. 조사들을 이제 지지율 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최저 지지율. 이게 이제 여러 매체에서 다 했는데 지금 가장 적게 나온 거는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39%. 그러니까 30%대 지지율로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근데 보통 취임 100일 하면 좀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네, 기대도 맞습니다. 크고 좀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인기가 없는 낙제점에 가까운 지지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얼마나 역대 최저 지지율인가 봤더니 해당 기간이 1945년 이후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80년 만에 최저 수치. 그러니까 사실상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분야별로도 봐도 부정적인 평가가 좀 압도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평가가 67%,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64%가 부정적인 평가. 경제 정책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61%가 부정적이다. 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낮은 게 이민 정책, 연방 정부에 대한 관리 분야. 이건 그나마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낮고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좀 높은 분야에 꼽히고요. 네. 그러나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다, 가짜 여론조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이라면 나름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뭔가 그렇죠.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국면 전환용 카드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카드를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자동차 관세 하나도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하나 거론되는 카드가 이제 그 관세가 아니고 감세 카드입니다. 그래서 네. 소득세에 대한 그 감세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네. 크게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 하나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100일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을 또 거론했어요. 네. 주둔 비용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그 트럼프 주니어. 네. 네, 오늘 방한한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에 방한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오후 한참 지났으니까 글쎄요, 뭐 방한 도착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신세계 그룹 이 정영진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한을 하는 거죠. 네. 오후 전용기 편으로 입국할 예정이고요. 그 정 회장도 재계 그 요청을 받아서 트럼프 주니어를 이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는 되게 짧은 기간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서울 모처에서 그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면담 대상자 수는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재계에서는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면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해외 체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CJ 그룹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미국 식품 사업과 관련돼서 만남을 모색하고 있고 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의 면담 가능성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재계 순위 10위권 밖에서는 주목을 끄는 사람은 얼마 전에 경영일선에 복귀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네. 네, 미국과의 인공지능 협업과 관련해서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SK텔레콤의 그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한 번 네.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꾸린 민관 합동조사단이 일주일 동안 조사를 벌인 1차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 유출된 정보가 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가입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가입자 식별키, 이게 제일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유심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총 유출된 정보를 다 합산해 보면 21종이 빠져나간 결과. 잠깐만, 유출된. 가입자 전화번호하고 가입자 식별키 이건 이제 유심복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게 그러면은 빠져나갔다고요? 네. 유출됐다고요? 그건 이제 4종. 아, 유심 정보와 관련된 4종하고 그렇군요. 네. 그 외에 전반적으로 다 빠져나간 정보들을 집계해 보면 21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근데 심 스와핑이 방치된다고 얘기한 건 왜 그렇죠? 이건 이제 그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네. 이제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전화 이것을 꽂아 가지고 제2, 제3의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심스와핑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는 그게 거군요. 일단 급선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유심을 교체하는 게 물론 가장 안전하지만 지금 너무 순서가 밀려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혹시라도 이 피해가 발생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여기에 따른 피해를 통신사 측이 전부 다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뉴스 그 나왔더라고요. 기준이 네. 가입 기준이 아니고요. 예. 가입을 위한 신청 예약만 하시면 가입된 게 아니고 완료된 게 아니라 네.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예약 신청만 하시면 일단은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요. 네, 이때부터는 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통신사에서 해준다라는 거. 네. 오늘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출석한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네. 질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이게 견해를.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기획재정부 분리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라는 견해를 물어본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최 부총리가 뭐 길게 설명한 건 아닌데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기재부 개편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기재부 개편 필요성, 그러니까 공용 부처로서 기재부가 일으키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기재부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의 핵심 기능인 예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가르자, 부처를 분리하는 방안들을 거론을 했고 네. 실제 그 민주당 오기영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이제 세제 부분과 기획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 제가 굳이 아이템에 넣은 이유는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재부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도 발의를 하고 있고 관련 예산 토론회도 열면서 소위 말해서 기재부 개편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선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내용을 일부러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지난 24일에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실무단의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주 합의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보면은요. 일단 7월 8일까지 관세, 그다음에 관세 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그 환율 이렇게 이제 4가지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환율이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환율이 관세 협상 의제에 들어간 배경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 2+2, 2+2 통상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협의 이후에 나온 얘기는 4가지 의제를 담은 7월 패키지를 마련해 가자 이거였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네, 4가지 의제는 이제 첫 번째는 관세 비관세 조치,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안보, 네. 세 번째는 투자 협력, 그리고 네 번째가 통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90일간 관세 유예가 적용되고 있고 이제 그것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이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뭔가 협의안을 도출하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우리 협상단이 갈 때 이게 이제 네. 그 몇 대 의제 안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갔던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엔 통화 정책 주체가 중앙은행인데 네. 지금 협상단은 기획재정부와 이제 산자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은 기재부와 그 미국의 재무부 간에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여기 한국은행이 지금 빠져 있는데 네. 그럼 과연 통화 정책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본질이 이제 환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 정책하면 이제 통화 가치를 조절을 하는 거라서 통화 가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환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통화 정책에 통화 정책 이것이 바로 환율을 의미를 하고 네. 이제 환율을 하나의 이제 의제로 올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의제에 꺼낸 게 아니고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이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참석을 한 거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언가요?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이제 네네. 4자가 2+2를 회담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라면서요. 한국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환율을 논의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이 가장 이 지금 관세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바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 수지와 환율이 정말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환율, 이 어떤 통화 가치, 네. 통화의 가격에 대한 이 변수인 환율을 직접 의제로 올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미국은 원래 반기마다 환율 보고서를 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환율 보고서에 따라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올 시점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이제 맞물려서 환율을 의제로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보고서는 어디서 내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내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환율과 사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다소 최근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원화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저평가돼서 한국의 수출품이 미국에서 가격이 네. 싸져서 네. 한국 수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통화거든요. 강통화가 아니라 약통화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세계적인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서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진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협상 의제에 환율, 이 통화 정책이 들어갈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항상 이제 환율은 뭐 경상수지에 직결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뭐 대만에 대해서도 항상 이 환율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면 그 지정국으로 들어가나요? 네, 이것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조건이 바뀌긴 하는데 이제 네. 최근 조건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150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나. 그리고 세 번째가 과거 1년 중에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의 GDP의 2% 이상인가.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이제 걸려 있는 당장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꽤 되죠. 네, $150 그렇습니다. 훨씬 예. 상회하는 숫자 아닌가요? 예, 작년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 보면 55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달러에 네. 550. 미국 입장에서 볼 땐 좀 마땅치 않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일본이 먼저 미국과 이제 양자 그 관세 그 네네네.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일본과 협상 내용에서는 이 통화 정책이 안 들어갔었죠, 교수님. 네, 일본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엔달러 환율 이것은 구체적인 수준을 논할 게 아니다. 뭐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을 이제 밝혔고 네. 이것을 또 재차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환율 문제를 거론을 하고 미국 네. 일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나? 이것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네. 일본은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마이너스에서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는 엔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일본에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되짚어 볼 것이 작년 8월 초에 보면은 굉장히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8월 5일 증시 폭락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이제 폭락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네. 바로 그것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따라서 네. 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됨에 따라서 네.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킬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해서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거를 합의 안에 의제에 넣지 않았는데 이제 예. 우리는 좀 다르다. 예,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달러 패권이라는 분석이 지금 많고 심지어 제2의 플라자 합의까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을 의제로 삼았다는 게 우리는 좀 뭔가 못내 좀 찜찜하기도 하고요. 네. 플라자 합의가 1985년에 됐을 때는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네. 만약에 이 플라자 합의를 제2의 플라자 합의까지 간다라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얘기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뭐 관세 정책이 이제 달러 패권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다른 통화들의 강세를 유도를 하는 것이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달러와의 약세를 의도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달러화가 이제 미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게 100을 넘으면 미달러가 이제 타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내려왔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미달러가 약세인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물론 이제 한 발짝 물러설 때도 있는데 네. 그 물러설 때를 보면은 환율이나 아니면은 그 미달러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물러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미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걸 좋아한다는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1985년 플라자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는 미달러화의 가치를 약세를 하락시키기 그쵸.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네. 지금 그런 효과가 관세 정책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라자 합의 그때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뭐 다시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통화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잡아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는 어떤 국제 통화에 속하고 준 국제 통화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국제 통화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화가 그 직접적인 타겟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 지금 시작은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려고 한 맞습니다. 거였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달러와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3국 또는 이제 개도국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국가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그러니까 즉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정말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궁극적으로는 미달러화의 패권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도 지금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다급하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번 그 협상 후에 우리나라 협상단하고요. 네네. 그 미국 측 반응이 좀 미묘하게 좀 달랐다면서요? 저희는 그냥 뉴스만 전해지는 걸 네네. 듣고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항상 미소를 띠고 모든 것에 이제 긍정적으로 또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이제 속전속결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센트 장관이 이번 주 안에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 이번 논의를 주요?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으면 한다. 그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속전속결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입장이 약간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왜 이번 주 다음 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정치적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다른 나라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게 가장 일단 현안인가요? 예, 일단 이제 이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미 흑자가 가장 큰 그런 물품 그리고 네. 서비스 분야에 네. 이 협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가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미흑자 가장 큰 분야가 이제 자동차 분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제 러스트밸리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러스트밸리의 일자리 창출을 어필해서 네. 트럼프가 재선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그 협상력이 집중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러스트밸리 또 다른 하나 관련된 것이 철강입니다. 철강? 네. 예, 그래서 이쪽 철강 분야도 물론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을 해서 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네, 네. 사실상 후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를 올려놓은 다음에 네. 조금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약간의 어떤 당근을 주는, 우리는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 너네도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제스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 북동부 지역, 일부 지역인 네. 러스트벨트 그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외에 철강 외에 또 어떤 게 그 우리의 그 대미 흑자 품목인지, 그럼 그쪽을 타겟으로 하고 이제 협상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자동차 그리고 뭐 기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굉장히 품목을 세세하게 보면은 정말 많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대미 흑자 품목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마 서비스 분야도 이 협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이나 금융,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가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뭔가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협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의제가 이제 경제 안보이기 때문에 네. 군수, 맞아요. 에너지, 조선업 뭐 이런 쪽에도 논의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비는 이번에 언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왜 그렇다고 보시죠? 그런데 이제 국방비를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을 안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카드로 남겨둔 예,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카드가 몇 개 남아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협상을 좀 끌어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협상을 또 끌 수 있는 그런 그 카드가 명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네.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네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6월 6월 초까지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뭔가 그 협상을 할 때 그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뭔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대미 흑자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어떤 중간재 수출이 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도 당연히 중간재고요. 그런 배터리 이런 것을 미국에 수출을 해서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완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가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미국에서 완성품 생산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미국 정부 또는 대표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팩트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슈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네. LNG 구매 계약,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을 이제 종용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데 사실 이제 동맹국이거든요. 미국이 가장 큰 동맹국. 그래서 동맹국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기도 사실 그렇고 이미 대만은 600만 톤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응함으로써 이제 관세 압박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빨리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투자 결정하면 취소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은 비용도 들어갈 것 예, 같고. 그래서 지금 예. 단기적 시야에서 보면 당장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협상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얻을 건 얻어내고 네.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건 좀 내줘야 될 텐데 어떤 점에 가장 초점을 두고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또 얻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의 제일 타겟은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협상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제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나라 합의하는 것도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끌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7월 8일까지 하면은 이게 그거보다는 좀 전인 건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관세 유예가 이제 맞춰지는 날이 아마 7월 8일일 그래서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중국을 겨냥해서 네. 시작된 게 이제 각 나라까지 퍼진 상황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잘 그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큰 틀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거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인데 네. 두 국가 모두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제 그것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낮추려고 하면은 다른 국가로부터 뭔가 수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동맹국을 강조함으로써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강조함으로써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네. 좀 경감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뭐 그 봄에는 분양 성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4월 견본주택을 사실 구경하기 딱 좋은 봄 날씨잖아요. 네. 근데 4월에 전국 기분양 아파트가 총 7개 단지 5,544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특히 1분기에 이제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 실적도 뭐 평년보다 좀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33개 단지 22,545세대가 공급됐는데 네. 뭐 지난해 동기보다는 한 46%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2015년 이후의 1분기 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로 공급량이 떨어졌습니다. 네, 역대 최저치. 자, 다른 연도와 좀 비교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2015년 이후 1분기 이제 전국 아파트 공급을 살펴보면 2016년 그리고 18년, 21년, 22년 요때 이제 각각 5만 호에서 6만 호씩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23년 1분기에 24,424세대로 공급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이제 4만 호대로 분양이 반짝 회복하기도 했지만 올해 1분기 다시 2만 호대로 관련 수치가 내려앉으면서 공급이 좀 저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은 어떤가요? 뭐 사실 서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는 청약 되게 되면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낼 만큼 뭐 청약 대기자가 많은 편인데 공급이 아주 극히 적은 편입니다. 뭐 사실 서울의 인구가 메가시티를 꼽히면서 뭐 959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단 한 개 사업장 1,097세대 그 레미안 원페를라 그 한 개 단지만 공급하는데 올해는 그쳤고요. 2021년 1분기에 1,027세대 공급 이후에 뭐 사실상 서울도 201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공급은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준공과 네. 또 신규 분양, 선분양 시장이 분양 시장으로 꼽힐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신규 분양 물량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그 서초구의 원페를라 같은 경우는 분양이라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입주가 아니고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아파트 분양 물량 공급이 감소한 원인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공급 진도율이 낮은 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제 높은 공사비 그리고 꾸준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간의 철강, 콘크리트 이런 이제 건설 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원가가 증가하고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양가 분쟁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아파트 분양 사업의 판매 성공이나 수익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워진 곳이 이제 지방주택 시장이죠. 그래서 네. 사실 지방주택 시장은 주택 공급자의 신규 착공이 좀 주저되면서 수도권처럼 분양 수요가 없긴 하지만 신규 물량이라든지 또 미분양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든 시공사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그 PF 시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정치적 불확실성 등도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올해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이제 고금리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축된 PF 환경, 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분양 수요가 낮은 이제 지방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좀 자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입장에서는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 시기 조율하는데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 결정이 이어지면서 네. 뭐 사실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네. 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올해 이제 신규 택지 발표도 한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도 공급 정책이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3일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소유자는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인하려고 신규 분양 공급을 이제 건설사 입장은 좀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요자들도 사실상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 때문에 분양 시장이 개점 휴업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울 등 수도권은 그래도 청약 대기 수요가 탄탄한 편이지만 지방은 뭐 아예 미분양 적체, 악성 미분양 물량도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아파트 분양 지연의 또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일단 해소가 돼야 뭐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 현상이 이제 수도권과 지방 분양 시장의 청약 양극화를 키우면서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사업을 좀 꺼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올해 2월 기준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이 총 52,461세대입니다. 네. 이 중에 입주를 했지만 준공을 했지만 아직도 미분양의 사업장이 19,179세대로 곧 2만 호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미분양이 지속되는 지역은 좀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분양이 있으니까 신규 분양 물량을 받아봐야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추가 인허가나 착공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문제점까지 나타나면서 네. 분양시장 위축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비용도 높아지고 자금 조달도 어렵고 정책의 불확실성도 있고 지역별로 청약 수요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사실상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불 꺼진 집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려가서 네. 그 지방의 집을 사기가 쉽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저렇게 빈 집이 많은데 내가 굳이 뭐 추가로 무슨 그렇죠.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유인이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방주택은 올해 이제 법을 통해서 준공은 미분양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미분양이 2만 호가 쌓여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지방의 미분양에 세제 혜택이 있더라도 네. 분양받는 것을 꺼리고 올해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상급지 네. 갈아타기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면서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주택 시장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세라든가 세대수에서 빼주고 이런 거 말고 양도세를 좀 많이 감면해주면 좀 팔릴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방 미분양에는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미분양을 소진시키고 수요를 좀 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조기 대선 앞두고 이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그 부동산 공약, 정책 네. 공약 이게 조금씩 윤곽에 나오더라고요. 일단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네. 그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부 좀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좀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 리스크가 심화되는 부분들을 좀 고쳐보자 이런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나 그리고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해서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좀 완화해서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양 시장에 활력을 주고 뭐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자 이런 부분들을 공약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폐지에 대한 국민 그 청원이 수가 5만 넘었다고 명이 하더라고요. 넘어섰죠. 그럼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5일 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폐지 그리고 뭐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뭐 전월세 상한제 관련해서도 좀 규제 완화의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운용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차기 정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서울의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도 일단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대신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부동산 공약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네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네.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좀 완성하겠다. 네.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제 5만 명 정도 공무원들이 내려가게 되는 5만이나 것이거든요. 되는군요. 네, 그리고 국회에 이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 요거 외에도 이제 국회 본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또 지방의 사실상 이제 공가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방의 공동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 관련해서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합의가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세종시 집값은 벌써 좀 들썩이고 있고 네. 거래가 되는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거래는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3월 거래량이 세종시 아파트가 687건으로 1월 266건 대비 한 2.6배 늘었고요. 거래 총액이 3,510억 원으로 2.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 좀 저가 매물이 소화된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설치 기대감도 거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를 3월에 살펴봤더니 전월 대비 16.6포인트 오른 121.7로 일단은 좀 기대감들은
시장 기대감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걸 맞습니다. 다시 공약화할 거란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공약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에 좀 보기 드물렀던 민주당의 대책들이었는데요. 그 재건축 재개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그리고 분담금 완화 추진 의지를 비추기도 했고요. 지방 경기를 살릴 취지로 국민 제2 주소지 이제 도입을 얘기하였습니다. 네. 뭐 지금은 현행법상 1인 1주소만 가능한데 지방의 복수 주소를 허용해서 네. 지방 소멸을 좀 막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